예, 이번엔 두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은 지구상에 있는 수권,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빙하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 내용이 여러분들 상태 변화와 관련된, 그다음에 물의 분자 운동과 관련된 그런 것과 기본적으로 좀 겹치기 때문에 이번 파일은 좀 길 겁니다. 그리고 이영준 수험 범위와 많은 내용이 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영준 선생님 시험 범위를 다 100% 커버하진 않겠지만 몇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설명이 길어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제 시험 범위 말고라도 다른 시험 범위랑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하나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상에 있는 물인데요. 교과서는 310페이지입니다. 중간 단원까지는 이 중간, 아까 전에 열과 도구에 관한 부터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권에 대한 처음 시작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이 전부 다 상태 변화에 관계된 거죠. 물론 상태 변화에 관계된 것도 다 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지구상의 물인데요. 지구상의 물은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수권, 물의 분포, 수자원을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 310페이지 사진을 딱 보면 제가 시청학습에서 설명해 줄 때 이 사진이 상당히 인상적인 사진이에요. 왜냐면 다 물이에요. 주변 부분만 조금만 이제 대륙이 나왔죠. 딱 봤을 때 왼쪽 아래쪽에 있는 대륙이 오세아니아, 즉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만 있는 호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호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위쪽에 있는 것은 뭘까요? 예, 태평양하고 아메리카들. 예, 가운데는 태평양이고요. 위쪽이 아메리카들이에요. 위쪽에 있는 게 아메리카들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잘 봤을 때 이건 태평양이고요. 태평양은 지금 정말 넓은 바다거든요. 지구가 푸른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지구가 푸른별인 이유는 바로 바다의 색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구를 외부 우주에서 딱 봐보고 사진을 딱 찍었을 때는 파란색은 물이고요, 하얀색은 구름이고요, 갈색 부분은 주로 사막과 땅 부분,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있는데 주로 산림 부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구를 에메랄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구는 대부분 물이 되어 있어요. 물. 그런데 이런 물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물의 순환을 배웠어요. 311페이지 볼게요. 물의 순환. 물이 순환을 해요. 311페이지에 아주 큰 그림이 있어요. 제가 검사를 하지 않고 다 거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낸 친구들도 상당히 많지만 이 그림은 그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물의 순환을 그려보면 물이 이렇게 순환하구나. 그럼 이 순환 과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영준 수영 범위에 있는 물의 상태 변화, 즉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가 물의 순환 과정에 나타나고요. 상태 변화할 때 열의 이동이 같이 들어가죠. 그럼 물의 순환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의 공급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의 순환 단어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311페이지 오른쪽 물의 순환 그림에 오른쪽에 보면 그림 7-2 되어 있고 물의 순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적혀 있어요. 어떤 설명이 적혀 있냐? 물은 바다나 육지로부터 증발 A와 C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식물의 잎으로부터 증산 B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기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의 순환에서 A, C, B 과정은 전부 다 대기로 이동합니다. 그럼 대기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AC는 증발이라는 과정이고요. B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증산이라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여기로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열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이 증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즉 증발, 기화, 이것도 기화 과정이죠. 이렇게 기화하는 이유는 열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이 공급될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겠죠.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기체로 돼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잘 봤을 때 전부 다 공기중으로 올라가서 아직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더니 A, B, C가 전부 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여기 구름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구름에서 D라고 되어 있습니다. D라는 과정을 보면 D는 어떤 과정이냐면
D는 강수, 강우, 강설. 정확히는 강수 과정은 강과 강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거 모두 다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수증기가 물 또는 빙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빙정이라는 얼음을 말하겠죠. 수증기가 물 또는 빙정으로 바뀐다는 소리는 기체가 액체 또는 고체로 바뀐다는 소리고요. 액체 또는 기체로 바뀐다는 소리는 이 과정이 액화 또는 승화인데 이 승화는 당연히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가 있죠. 이런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죠. 주변의 온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까 전 파일에도 말했듯이 오늘은 2014년 12월 3일입니다. 2014년 12월 2일, 즉 어저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엄청나게 춥습니다. 어저께 정말 추웠죠. 제가 여러분들 갈 때 바람이 너무 세서 가운데 쪽을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나가라고 했었을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눈이 왔어요. 아침에. 어제보다 사실 추운 날씨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제보다 덜 추웠어요. 그 이유가 눈이 왔죠. 눈이 오면 기체가 고체로 되겠죠. 그러면 주변으로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겨울이지만 어저께처럼 춥지 않고 그나마 온도가 약간 올라서 덜 추운 거예요. 열이 방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볼 때 열이 공급됐어요. 기체로 되면서. 그리고 열이 방출됐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볼까요? 311페이지 그림을 봤을 때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았으면 태양 에너지가 공급된 바다에 있는 바다가 받은 태양 에너지를 수증기 기체 가지고서 어디까지 갔냐? 바로 산 위까지 가서 구름이 만들어졌죠. 그때 산 위에 태양 에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 에너지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의 순환이 에너지 이동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ABC는 기화, 증발 또는 승화일 수도 있겠죠. 승화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맞은 걸 찾는다면 대부분은 물일 테니까 기체로 되고 물이 수증기로 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때는 열이 공급돼서 상태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물 분자가 에너지를 얻는 걸까요? 에너지를 받는 걸까요?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D 과정,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에너지를 물 분자가 수증기가 물로 되면서 다른 애들과 붙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고서 A, B, C, D까지 해결됐고 E는 그냥 하천으로 내려가고요. 다음에 F, 지하수로 내려가서 최종 목적지인 바다에 도착해요. 한 장만 더 넘겨볼게요.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해서 A, B, C, D, E, F로 물이 다 내려가는 과정 동안에 물은 지형을 변화시켜요. 계곡도 만들고요. 다음에 퇴적지대도 만들고 지형도 변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바다에 도착해요. 그래서 지구는 바다의 행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 수가 있냐? 물이 어디에 가장 많아요? 물은 바다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물의 분포를 봤을 때 물은 97.2%가 해수예요. 97.2%가 해수고요. 그러면 97.2, 100%에서 이만큼 빠지면 2.8%죠. 2.8%가 해수 2배인데 2.8%가 해수 2배니까 가장 많은 건 빙하, 그 다음 많은 건 지하수, 그 다음 많은 건 그 다음에 호수와 강물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합쳐서 2.8%예요. 한번 우리 교과서 311페이지 표를 보시면 빙하는 2.15%다. 지하수는 0.62%다. 호수와 하천수, 강물이 0.03%다. 딱 봤더니 지하수가 의외로 많지요? 지하수가 의외로 많아요. 땅속에 들어간 물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 겨우 0.03%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되겠죠?
별로 안 되고. 야, 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봤더니 얘네는 일반적으로 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물을 담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네는 해수라고 해요. 짠물이에요. 얘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들 생활에 사용하기 힘들죠. 예, 목욕물 못하죠. 그 다음에 밥도 못 짓죠. 마시지도 못하죠. 그래서 해수를 이걸로 바꿔야 되는 산업도 존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겨우 담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담수도 빙하는 북극, 남극, 산에 있거든요. 산악빙하, 대륙빙하, 빙모를 배웠잖아요. 빙하 그런 게 있어요. 지하수 땅 파야 돼요. 우물 별로 많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호수와 강물이거든요.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얻기 이제 우리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은 사실은 얻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물을 쉽게 구했을 뿐이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할 물은 얻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공부해야 되죠. 수자원. 물도 자원입니다. 수자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수자원 공사가 있다고 했어요. 수자원 공사. 이제 물이 이렇게 수자원이 돼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하면 수자원, 즉 물이 얻기 힘들지만 왜 자원이라 되냐? 어딘가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물이 사용되는 용도, 어떤 것으로 물이 사용되냐? 그래서 313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림으로 보면 먼저 야채를 씻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무엇인가 기계를 닦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농사를 짓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울에 있는 청계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수자원으로 사용할 때 첫 번째는 야채를 씻는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샤워를 한다, 양치를 한다 등은 생활용수예요. 생활용수 옆에 보면 우리 313페이지 예시가 되어 있죠. 음료, 요리, 세탁, 목욕, 수세식, 화장실 등 가정용수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도 생활용수네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생활용수네요. 병원, 백화점 등 도시 생활용수도 전부 다 생활용수가 돼요. 두 번째는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이게 공업용수예요.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과정에 물이 사용될 때는 전부 다 공업용수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농사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용수입니다. 네 번째는 하천 유지용수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 책에 313페이지에는 청계천 그림이 있지만 인천 우리 학교가 있는 송도에는 제가 어떤 걸로 설명했냐면 인공호수가 있죠.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공원에 있는 인공호수,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인공호수. 이게 서로 바닷물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가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달빛공원인가 무슨 공원, 여기 오는 동안에 공원 한 곳에 호수가 좋은데 그 실제로 물고기가 살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천 유지용수가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을 거기다 쓰죠. 하천 유지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수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수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314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왔죠. 잘 봤더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농업용수예요. 두 번째 많이 사용되는 게 공업용수고요. 세 번째가 생활용수입니다. 기타가 뭐 하천 유지용수 정도 되겠죠. 그래서 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왜 늘어나냐? 먼저 인구도 늘어나겠지요. 공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물을 더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농업도 기계식으로 처리하고 농업도 인구가 늘어나면 농업량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프를 봤더니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2010년대, 20년 간격이네요. 2020년도에는 이 그래프는 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물은 순환하죠. 물이 순환하는 소리는 물의 양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물의 양이 일정한데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양은 늘어난다는 소리는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쓸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또 물이 수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15페이지 볼게요.
중요한 건 물이 수자원이 있고 물이 아껴 쓰는 건 맞는데 이 그림을 봤더니 315페이지 그림을 봤더니 강물이 줄어들고 빙하가 줄어들고 강물이 줄어드는 사실이 나왔어요. 물이 왜 부족해질까요? 사실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이 왜 부족하게 될까요? 왜 강물이 더 늘어날까요? 강물이 줄어들까요? 이유는 사막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면 어딘가에 물이 더 늘어나요. 네, 어딘가에 물이 더 늘어나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요.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폭우가 내리죠. 폭우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면 폭우가 내린다는 소리는 어딘가는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비가 안 오는 곳이 생겨나면 비가 맨날 오다가 비가 안 오면 그 지역은 사막이 될 거예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맨날 오면 그 지역은 산림이 우거질 거예요. 이렇게 지구 지형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렇게 지형이 변화되고 날씨가 변화되는 이유가 지구온난화죠.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의 분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을까? 바로 빙하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빙하 볼게요.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거예요. 2014년 12월 3일 오늘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딱 봤더니 신나게 운동장에서 눈싸움들 하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죠? 우리는 눈이 오늘 온 사실 알고 있는데 내일 이 눈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이니까. 근데 6개월 뒤 있을까요? 6개월 뒤는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6월 달이고요. 6월 달은 평균 기온이 0도보다 높으니까 눈이 다 녹을 겁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추운 곳이라면 오늘 내린 눈이 승화될지언정 녹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양 상당수가 녹지 않고 눈이 쌓일 겁니다. 그럼 눈이 쌓이고 다음에 또 눈이 쌓이고 눈이 쌓이고 점점 더 눈이 쌓이면 이 밑에 있는 눈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눈은 결과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다져짐이 나타날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눌러지는 거죠. 눌러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눈을 만년설이라고 해요. 당연히 만년설이 만들어지는 구간은 1년 내내 추운 곳이겠죠. 만년설이 만들어지고 더 되면 이 만년설이 만들어지고 이 만년설 되고 만년설의 밑부분이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변하냐? 빙하로 변해요. 빙하 형태는 당연히 얼음입니다. 얼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만년설은 여러분들이 오늘 눈싸움할 때 눈꺼가 가지거나 거의 비슷해요. 더 단단해요. 그런데 이게 얼음으로 아예 변해버린 게 빙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져져서 얼음으로 변한 것이 지구상에 어디 있냐? 1년 내내 추운 곳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지구상이 추운 곳은 1년 내내 영하의 기온이 유지가 되는 곳은 첫 번째가 산 위입니다. 두 번째가 높은 산맥입니다. 세 번째가 극지방입니다. 당연히 극지방은 두 곳이죠. 남극과 북극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도 빙하가 만들어지고 산맥에도 빙하가 만들어지고 극지방에도 빙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빙하의 종류에는 얘네들이 만든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산 위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빙모라고 하고요. 높은 산맥에 산 때문에 만들어진 빙모가 쌓여진 거, 산에 더 된 것을 우리는 빙하라고 합니다. 얘네도 빙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빙하가 산맥에 만들어지는 빙하와 이렇게 쌓여진 빙하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산맥에 만들어진 빙하를 우리는 산악빙하라고 하고요. 극지방에 땅에 그냥 눈이 쌓여서 전체가 아주 큰 빙하가 된 것을 우리는 대륙빙하라고 합니다. 교과서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31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대륙빙하 사진이 있는데 그린란드라는 곳이에요. 그린란드는 북극 옆에 있는 섬이에요. 아주 큰 섬이고 이 전체가 추우니까 대륙빙하가 쌓여요. 아이슬란드 고산지대를 덮고 있는 몇 개의 빙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위에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인데 빙모가 뭐냐? 산 꼭대기에 보이는 빙하들입니다.
그럼 빙모를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옆에서 봤으면 대표적인 예가 후지산인데, 일본에 있는 후지산은요, 이 고도가 대충 3,000m가 넘어요. 3,000m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1년 내내 추워요. 요 윗부분이. 그래서 눈이 내리면 여기 부분이 하얘요. 하얘요. 후지산 말고요. 여러분들 노래도 나오는 건데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되게 추운 곳을 알고 있죠. 되게 더운 곳을 알고 있죠. 하지만 킬리만자로 산 위에도 빙모가 있어요. 왜냐? 추우니까요. 영하의 기온이 항상 유지가 돼요. 그래서 산 꼭대기 위가 이렇게 하얗게 된 것을 우리는 빙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빙모 말고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산맥을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은 평균 높이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3,000, 4,000, 5,000m예요. 산과 산 사이. 산은 8,000m, 6,000m 되고요. 요 계곡, 요런 계곡들. 여기는 8,000m짜리 산. 여기는 한 7,000m짜리 산. 그러면 여기는 이케아 한 낮아봤자 3,000 또는 4,000m예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1년 내내 추운 곳이 되겠죠? 눈이 내리면 눈이 여기 있는데 보이겠죠? 맞죠? 눈이 여기만 딱 보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제가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산과 산이 연결되면 이렇게 쌓인 것들이 쭉 연결돼서 강이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빙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빙하를 산악빙하라고 해요. 산악빙하의 사진이 317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산악빙하. 그러면 이제 여기 산악빙하를 볼게요. 이 산악빙하가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눈이 다 쌓였는데, 눈은 다 원래 다 똑같이 내리겠죠? 만일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다 똑같이 쌓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눈은 이렇게 쌓여요. 이렇게 쌓이겠죠,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 더 쌓였다고 합시다. 문제는 여기 쌓이는 눈이 많으면 어느 순간에 빙모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센 힘에 의해서 이 빙모가 무너져서 일로 쌓이겠죠. 여기 곳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빙모가 사라지겠죠. 문제는 내려가면서 무거운 눈이 내려가면서 여기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산이 날카롭게 깎이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둥그런 산이 아니라 깎이는 산 모양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얘를 혼이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그리고 계곡도 마찬가지예요. 계곡도 부드러운 계곡이 만들어져요. 빙하. 우리는 이러한 계곡을 U자국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이 319페이지에 나왔어요. 319페이지에 보면 둥글둥글한 산이 이 지형 전체가 추워져서 빙하가 쌓였어요. 눈이 쌓였어요. 그러면 산 꼭대기가 뾰족뾰족하죠. 산악빙하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산 꼭대기가 뾰족뾰족해져요.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산의 종단면이 날카롭다라고 적혀있어요. 바로 산의 종단면이 날카롭다. 그 지형이 호원이라는 거예요. 호원. 그리고 빙하가 이렇게 U자 모양의 계곡을 만들어서 우리 교과서에도 U자국이라고 나와있죠. 문제는 이 빙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왜 줄어들까요? 아까 전에 배웠던 지구온난화 때문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무슨 뜻일까?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아니어도 빙하는 내려오면 이게 3,000, 4,000m라고 했죠. 내려오면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항상 높은 곳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형은 구불구불하고 중력에 의해서 내려올 거잖아요. 어차피 물도 내려오듯이 얼음 덩어리도 천천히 내려와요. 빙하는 천천히 내려와요. 엄청나게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산이나 이런 데 깎기도 하고 돌을 끌고 내려오기도 해서 녹게 되고, 녹으면 돌이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쌓이겠죠. 그래서 된 것을 우리는 팽태석이라고 하고,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이 강물이 돼서 바다로 다 가면 좋은데 중간에 호수를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호수를 만든 경우를 빙식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빙하는 지형을 크게 네 가지로 만들어요. 날카로운 단면이 있는 호원이라는 산 꼭대기 모양, 계곡의 모양은 U자국,
빙하가 녹아서 돌들이 쌓여진 곳이 있는데 그런 돌들 하나하나를 빙퇴성이라고 하고 빙하가 녹아서 호수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빙식호라고 합니다. 318페이지 사진부터 볼게요. 북극에서 본 빙하의 모습. 북극은 빙하가 약간 특이해요. 정확히 빙하라 말하기도 참 뭐해요. 왜냐? 빙하가 되려면 바닥에 눈이 쌓여서 이게 눌려야 되거든요. 근데 북극은 바닥이 땅이 아니라 물이에요. 북극을 파면 바다가 나와요. 남극점에서 얼음을 막 하면 땅이 나와요. 그래서 남극은 대륙빙하예요. 문제는 북극이에요. 북극은 북극점에서 여기 북극점이네 얼음 위에서 얼음을 계속 하면 바닷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쌓이고 만년설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겠죠. 바닷속. 그래서 받침이 없어서 크게 딱딱한 빙하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318페이지는 북극의 빙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빙하에 덮여있는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되냐, 과거의 연구가 어떻느냐를 먼저 볼게요. 빙하가 많은 시대를 우리는 빙하기라고 해요. 빙하가 많다라는 것을 추정으로 몇 가지 과학적 추론을 해볼 거예요. 빙하가 많다.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많이 되었겠죠. 많이. 그러면 이 물의 출처는 대부분 눈으로 되기 전에 무엇이었냐면 수증기였겠죠. 수증기는 대부분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바다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됐다가 눈으로 돼서 쌓여서 빙하가 됐는데 얼음이 바다로 안 들어가면 바닷물은 줄어든다고 알 수가 있고 해수면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빙하기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물의 높이가 더 낮았어요. 서해안의 바닷물 평균 깊이는 40m 정도, 44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빙하기 시대는 120m보다 더 바닷물이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해안에 없죠. 중국과 우리나라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중간에 큰 바다가 아니라 냇가 같은 바다가 있어요. 냇가 같은 바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사이에 바다가 이틀 있었어요. 그게 독도 인근이에요. 왜냐하면 독도 인근은 바닷물의 깊이가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빙하기에 120m 내려가봤자 바다겠죠. 맞죠? 하지만 서해안은 평균이 40m 정도니까 120m 내려갔다면 다 땅이었을 거라고요. 서해안은. 이게 해수면이 낮아진 거예요. 왜냐? 해수면이 낮다. 즉 바다에 있는 물이 기화해서 수증기로 됐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으로 눈으로 돼서 땅에 쌓였고 이게 일로 들어가야 높아지겠죠? 안 들어가잖아요. 얼음으로 쌓이기만 하니까. 문제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온난화가 돼서 온실효과가 생겨서 온난화가 되면 녹겠죠? 녹으면 일로 가겠죠? 물의 순환에 의해서. 그러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온실효과가 더 생기면 지금 있는 빙하가 또 높겠죠? 그러면 바닷물의 높이가 또 올라가겠죠? 문제는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가게 될 몰디브라는 섬이나 투발루라는 섬 같은 경우는 섬이 이렇게 생겨서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찰랑찰랑거리는데 바닷물이 높아지면 섬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땅값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 섬이 줄어들고 나라가 사라져요. 대표적인 예의 중에 하나가, 전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마라도 밑에 이어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풍랑 때 보였던 거예요. 풍랑. 실제 설화에 보면 풍랑, 심한 태풍 때 바위섬이 보였다가 이어도라는 섬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찾았어요.
실제 봤더니 바다에 있는 섬 암초예요. 풍랑때 보였겠죠? 바닷물이 출렁거리니까, 이렇게 출렁거리니까. 맞죠? 그런데 이것이 지형이 되고 싶어요. 근데 바닷물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여기 뭐 만들었을까요? 해상기지 만들었어요. 인공으로 조성을 만들고 헬기장 만들고 해상기지 만들었어요. 이어도에 기지가 있다고요. 투발하는 섬은 이렇게 나라를 유지 못해요. 온난화가 되면. 그래서 빙하는 연구할 점과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제 빙하가 어떤 건지 알았고 과거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하나, 이 빙하기 시대에는 얼음이 점점 쌓이겠죠. 얼음이 쌓여서 지금도 녹지 않고 얼음이 됐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0년 전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700 이렇게 눈이 다 쌓였다 합시다. 이거를 눈을 다 뚫어서 여기는 얼음 성분을 연구하고 여기는 얼음 성분을 연구하면 각각 그 시대 눈이 어떠한 성분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여기에 화산재가 많았다면 요 시대쯤 지구상 어딘가에 화산이 터졌겠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폼페이 치유를 얘기해 줬어요. 폼페이라는 로마의 도시국가가 멸망했을 때 화산재가 터졌는데, 화산이 터졌는데 그 화산재가 폼페이를 다 덮어버렸어요. 10m 이상으로. 근데 그 화산재는 지구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빙하를 이루고 있는 눈에 섞여서 쌓여져서 지금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20페이지 볼게요. 320페이지에 우리는 이렇게 빙하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추공을 뚫어요. 즉 빙하 얼음통을 보통 보관해요. 냉동고에 보관하고 다 연구를 해요. 320페이지 볼게요. 왼쪽 아래에 보면 현미경으로 본 빙하 얼음 볼 때 동그라미들이 까만색 동그라미가 그 당시 공기 중에 포함된 그 당시 공기예요. 그 당시 공기방울이에요. 이 공기방울 하나를 딱 터뜨려서 거기 안에 기체 성분을 조사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러면 따뜻했네. 왜 따뜻했다는 알 수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온실을 기체죠. 이산화탄소가 적다. 추웠다 알 수 있겠죠. 온실 기체가 적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사 먼지층이 위쪽에 나와 있는데 황사가 심했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화산재도 알 수가 있고요. 320페이지 볼게요. 매우 중요한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첫 번째 그래프는 기온이에요.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말해요. 얼음을 딱 설치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이 공기방울들 하나하나 터뜨려가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재보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더니 기온이 어떨까요? 높았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으니까 기온이 낮았죠.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구나. 온실가스이므로 지구온도에 영향을 미쳤구나를 빙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빙하는 320페이지 오른쪽을 봤더니 바로 남극에서 채취한 거예요. 남극에서 빙하. 얼마 전? 42,000년 전 거. 4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봤더니 현재는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고 있는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운이 좋아서 이 패턴이 반복되면 우린 다시 추워질 수도 있고요. 운이 나빠서 온실효과가 계속되면 더 더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 보면 바로 운이 나쁜 경우를 예측해놓은 그래프예요. 잘 보시면 2040년 정도가 되면 대기 측정 자료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보면 약간 암울하지요. 단 이 그래프는 1740년대부터 현재까지예요. 바로 전 페이지 그래프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패턴이고요. 이 322페이지 그래프는 겨우 몇백 년간의 패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할 점이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 이산화탄소 제목이 이산화탄소는 기온과 관련이 깊다죠. 근데 이산화탄소 옛날 거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빙하 속에 공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빙하 속에 공기가 포함된 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면 31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될 거예요. 316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 보면 빙하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눈에는 공기가 90%, 만년설에는 공기가 2에서 30%, 빙하에 공기가 20%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자, 제가 제 시험 범위 위주로 빨리 말을 해줬고요.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 봐서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영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복습을 많이 시켜줬어요. 요즘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자습할 시간도 있을 겁니다. 과학 선생님들이 녹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를 풀어주는 게 또 이영준 선생님과 저는 모두 다 문제집을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요. 문제집 풀어보는 건 도움이 돼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주로 공부할 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 다음에 이영준 선생님 숙제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확인하시고, 요즘 하는 복습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집 푸시고요. 그 다음에 제 동영상과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